절대 새벽 2시에 잠에서 깨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12년간 6만 8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분들의 73%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2.78 높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이 증상을 겪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지는 거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거의 매일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들려고 하지만 잠이 잘 안 오고 뒤척이다가 아침이 됩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대한수면학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68%가 밤중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살아가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 몸이 꼭 그 시간대에 잠을 깨우는지 정확한 원인. 둘째, 이걸 방치하면 심장과 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위험. 셋째, 약 없이도 밤잠의 질을 되찾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 60분 정도 걸리는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비용도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밤에 어떤 일을 겪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어두워지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는 회복 단계로 들어가며 신장은 이제 일을 줄여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온몸의 시스템이 온전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영어로는 ADH라고도 하는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해서 밤 동안 조용히 일하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신장에게 밤에는 소변을 많이 만들 필요 없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공장에 오늘은 생산량을 줄여도 된다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방광이 빨리 차지 않아서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잠을 끊기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새벽까지 일하고도 눈만 붙이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게 이 호르몬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이 바소프레신의 밤 분비량이 34%에서 4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서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혈압처럼 측정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장은 더 이상 분명한 휴식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신장은 낮과 비슷하게 계속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방광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차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젊은 사람의 경우 밤 8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하루 전체의 약 23% 정도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이 비율이 37%에서 심하면 46%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8시간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패턴이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고 어느 정도 잠이 들었다가 2시간에서 3시간쯤 지나면 분명한 요일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 이후의 잠은 이전만큼 깊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제대로 쉰 느낌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밤 호르몬의 감소. 정리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이 들면서 줄어들어 신장이 밤에도 낮처럼 일하게 되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소프레신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동시에 방광 자체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400ml에서 500ml의 소변을 담고 나서야 뇌에 요일을 알립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거의 3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고령이 되면 이 기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대한빈뇨기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많은 경우 120ml에서 180ml, 그러니까 작은 종이컵 하나도 안 되는 양만 차도 방광은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뇌는 급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요인은 더 빨리 나타나고 더 강해지며 조절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막상 소변량이 얼마 안 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방광이 과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에 따라 방광의 신경계와 평활근이 변화한 결과일 뿐입니다. 또래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건 우리 세대 대부분이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방광이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방광벽에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성을 잃는 것처럼요. 동시에 방광신경도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하게 느껴지고 참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인이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체액의 이동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 때문에 일부 수분은 다리와 조직에 모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순환기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녁 때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거나 신발이 아침보다 꽉 끼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린 겁니다. 낮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운 자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체액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와서 빠르게 신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장은 이 새로운 체액에 파도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소변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잠든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 체액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는 겁니다. 이렇게 바소프레신 감소, 과민해진 방광, 그리고 누웠을 때 일어나는 체액 이동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우리가 매일 밤 겪는 익숙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을 안 마셨는데도 늘 비슷한 시간에 깨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문제는 마지막 물 한 컵이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새벽에 잠에서 깨는지 3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밤 호르몬 감소, 둘째 방광 민감도 증가, 셋째 체액 이동입니다. 이 3가지가 겹쳐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왜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한두 번 깨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밤새 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도 묵묵히 버텨왔으니까요. 그때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밤에 2회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뇌는 노폐물을 정리하고 심장은 진정으로 쉬며 혈관은 탄력을 회복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분비되어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줄어들면 회복 과정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밤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청소부는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깨면 청소부가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소가 덜 된 채로 아침이 오는 겁니다. 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매일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쌓이겠죠. 우리 뇌와 심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 연구팀이 8년간 1000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23% 더 빨리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하루 종일 피로가 이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1.8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치매요, 치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 깨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금 조금 더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아주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참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래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걱정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일찍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조정해도 많은 분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대부분 쥐가 나는 것을 줄이거나 뼈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신경계와 근육과 관련된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 수면과 관련해서 마그네슘은 2가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 방광 근육을 포함한 평활근이 제대로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잠깐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방광이 나이 들면서 예민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평활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속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은 쉽게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광이 쫀쫀하게 수축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방광이 수축하면서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강한 요의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밤마다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을 반복적으로 겪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방광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서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질병관리청 2022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52%가 마그네슘 섭취 권장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중 절반 이상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현대의 토양은 과거보다 미네랄이 빈약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던 채소와 지금 채소의 미네랄 함량이 다릅니다. 식품은 더 많이 정제되고 채소는 지나치게 익혀 조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그네슘이 손실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세대의 식단은 점점 단순해지고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하기 귀찮으니까 간단히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섭취되는 마그네슘의 양이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모든 형태의 마그네슘이 우리 세대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을 사려고 보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뭘 사야 할지 모르시겠죠? 임상에서는 흡수율이 좋고 위장관의 부담이 적은 형태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이 세 가지가 우리 세대에게 추천됩니다. 특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흡수율도 좋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밤잠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또 설사를 유발하기 쉬워서 고령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복용 시간과 용량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몸이 충분히 흡수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될 수 있고, 너무 이른 시간에 섭취하면 밤의 이완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이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용량은 대부분의 경우 저녁에 200mg에서 3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200mg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찬물은 방광을 자극해서 오히려 소변이 마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작은 따뜻한 물 1컵, 종이컵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의 마그네슘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 행위 자체가 몸에 이제 휴식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신호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 마시던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200mg에서 300mg 정도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오니까 안 깨겠지. 그런데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낮 동안 수분 섭취가 지나치게 적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지고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밤이 되었을 때 신장이 더 활발히 작동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제빈뇨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낮 동안의 탈수는 몸이 보상하기 위해 밤에 소변 생성을 늘리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자주 잠에서 깨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해서 요일을 더 빨리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핵심은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잘 나누는 겁니다. 전체 수분 섭취의 대부분은 아침부터 오후 중반까지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신장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컵, 약 200ml를 마십니다. 이건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오전 중에 2컵에서 3컵 정도 마시고 점심 식사 전후로 1컵에서 2컵 마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수분 섭취의 75%에서 80%입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갈증이 있을 때만 소량씩 마시세요. 저녁 식사 때는 국물 음식을 되도록 피하시고, 식사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정말 목이 마를 때만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체액 과부하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녁에 마시는 음료 중에 특히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저녁에 마시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뇨작용 때문에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특히 맥주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실히 늘립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예를 들어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차를 소량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2번째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겁니다. 하루 수분의 75%에서 80%는 오후 3시 전에 마시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합니다. 3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바로 낮 동안의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에 모입니다. 이게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와서 신장으로 가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낮에 가볍게 움직이면 이 체액이 낮 동안에 순환되어 처리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움직임을 통해 혈액순환으로 돌아가고 낮 동안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몰려드는 체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헬스장 없이 그냥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건 땀을 흘리는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걷기, 마트까지 걸어가기,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체액 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간대는 오후가 좋습니다. 오전에 움직여도 되지만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움직이면 저녁까지 체액이 순환될 시간이 충분해서 밤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3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낮에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특히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격렬할 필요 없이 동네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4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건데 효과가 의외로 큽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가 옛날부터 해오시던 건데요. 바로 잠자기 전 발 마사지입니다. 발에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된 신경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더 쉽게 이완되며 심박수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자극하면 신장과 방광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에서 10분 정도 담굽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발을 담글 시간이 없으시면 따뜻한 오일을 손에 묻혀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아니면 그냥 보디로션을 쓰셔도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양쪽 발 합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아이들 발 주물러 주면서 재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오일로 발바닥 마사지를 5분에서 10분 해주세요.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가 밤에 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복부의 장기들이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특히 배가 나오신 분들은 이 압력이 더 큽니다. 방광에 압력이 가해지면 실제 소변량이 적어도 요일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권장되는 자세는 왼쪽으로 가볍게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왜 왼쪽이냐고요? 우리 몸의 큰 혈관인 대정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혈관이 눌릴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정렬되어 허리에도 편하고 다리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처음 잠들 때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방광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단한데 효과가 확실합니다.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2번 가세요. 네, 2번이요.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화장실 1번 가고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잔뇨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립선이 커진 남성분들이나 방광 근육이 약해진 여성분들은 한 번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화장실을 1번 가세요. 그 후에 양치질하거나 세수하거나 잠잘 준비를 하세요.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1번 더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2번째 갈 때는 소변량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방광에 남아있던 잔뇨까지 비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첫 번째 수면 사이클 동안 방광이 차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새벽에 깨는 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잠자기 전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2번 가세요. 잔뇨까지 비우는 겁니다. 돈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밤에 잠에서 깨는 원인 중에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방, 소음, 불빛 이런 것들이 얕은 잠을 더 얕게 만들고 작은 자극에도 깨기 쉽게 만듭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좀 서늘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천이 약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잠들기 전에 천이 내려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방을 덥게 하기보다는 이불을 따뜻하게 하고 방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잠자기 전 1시간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세요. 특히 휴대전화, 텔레비전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합니다. 잠자리에서 휴대전화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7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서늘하게. 빛과 소음은 차단해 주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을 끄세요. 8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을 조절하세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소화기관이 밤늦게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도 영향을 받아 소변 생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는 겁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평소 먹는 양의 70%에서 80%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더 마시게 만듭니다. 매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밤늦게까지 위장이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좋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입니다. 흰살 생선, 두부, 달걀, 부드러운 채소 등이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로부터 저녁은 가볍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8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양은 70%에서 80%로 줄이고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9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밤에 잠에서 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시계를 봅니다. 아, 3시네. 또 깼네. 그리고 다시 잠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초조해집니다. 이 초조함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인지 아는 게 잠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키웁니다. 시계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다음으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한다면 가급적 불을 켜지 않고 다녀오세요. 밝은 빛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발밑에 작은 야간 조명만 켜두면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뇌를 깨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쉬세요.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9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새벽에 깨면 시계 보지 말고 불 켜지 말고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눈 감고 편안히 쉬면서 깊은 호흡만 하세요. 마지막 10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셨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전립선 문제, 당뇨로 인한 단뇨증 등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4회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 둘째,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너무 졸린다. 셋째,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해서 계속 움직이고 싶다. 넷째,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치료받으면 삶의 질이 확 나아집니다. 또래 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방법 정리합니다. 4주간 실천해도 개선이 없거나 위에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비뇨의학과나 수면 클리닉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2시, 3시에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는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밤 호르몬 감소, 방광 민감도 증가, 체액 이동이라는 3가지 생리적 변화가 겹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잠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 200mg에서 300mg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물은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 줄이세요. 저녁 6시 이후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셋째, 낮에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오후 시간대가 특히 좋습니다. 넷째,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세요. 다섯째, 잠들 때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여섯째, 잠자기 전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2번 가서 잔뇨까지 비우세요. 일곱째,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빛과 소음은 차단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휴대전화를 끄세요. 여덟째,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양은 줄이고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아홉째, 새벽에 깨면 시계 보지 말고 불 켜지 말고 깊은 호흡하면서 편히 쉬세요. 열째, 4주간 해도 안 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한두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마그네슘 보충과 화장실 2번 가기, 이 2가지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일관된 변화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는 일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본래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버텨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또래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이웃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